갤러리가 되게 많잖아요. 뭐 되게 좋은 갤러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갤러리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실제로 시장에서는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작가예요. 이걸 3억 주고 샀어요. 사기를 거의 당하는 거죠. 그건 사기죠. 아니, 이렇게 새로운 뉴페이스 분을 모셨는데 오늘 왜 모셨냐면 요즘 미술시장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술 관련돼서 뭐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컬렉터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나 제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준고 형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아는 변호사님 중에서 미술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하셔서 초청을 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이고요. 2020년에 포브스 선정 코리아 2030 파워리더 앞에 컬처 부분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얼결에 끌려온 박주희 변호사님.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이제 변호사이시고 형이 몇 기예요? 나는 37기. 미국 감정사협회 회원이시고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 2020년에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2030 파워리더 아트앤컬처 부문 그렇게 하고 계시고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미술계와 가장 가까운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운을 좀 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술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사기 창에서도 이제 이완 화백의 위작 문제를 막 또 다뤘었고 되게 많은 위작들이 돌아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의 컬렉터 분들 중에서도 한 10년 정도 컬렉팅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한 번쯤은 위작을 구매한 경험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갤러리가 소비자한테 팔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위작인 게 밝혀졌어요. 그럼 첫 번째로는 위작인 걸 어떻게 밝혀내는 거면 어떤 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해줘야 법률적으로 유효한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위작이다라고 하면 소비자 2는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본격 법률 상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컬렉터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아는 사람도 한 4년 전에 위작을 하나 샀대요. 근데 이제 이미 주인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 주인한테 야 이거 위작이잖아 물어내 했더니 저도 몰랐어요. 타고 가면 이제 마지막 갤러리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위작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돼서 판 사람이 위작 맞네라고 인정을 하면 굳이 감정기관에 거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뭔가 내가 법적으로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이제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세 군데가 있으니까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가서 위작인지 아닌지 감정을 받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 마지막 소비자,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는 물을 수 있는 상대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앞에 있는 나한테 판 사람한테 하는 게 가장 간편하긴 하죠. 미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제 물을 수 있는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걸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발뺌할 수 없는 이렇게 명백한 이런 증거 같은 게 감정서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너랑 이 계약을 해제할 테니 내 돈 돌려달라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몰랐다 하더라도 매도인 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사실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기 앞선 매도인한테 또 그거를 이제 구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소비자한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상업적인 기관한테 했을 때가 오히려 배상을 받기도 쉽고 하니까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하도록 계속 사람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3대 감정기관이라고 했던 데가 어디랑 어디들이에요? 미술 시가감정협회가 있고 한국감정협회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 세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안목 감정하거든요. 눈으로 봐서 쉽게 말해서 뭐 도상봉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물화를 많이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시그니처가 굉장히 특이해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시그니처도 충분히 따라하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감정에서 이단화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과학 감정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료 긁어가지고 안료 분석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있던 분들은 되게 반대를 하죠. 작품이 상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그걸 반대를 하는데 과학 감정이 사실
사실은 저도 제일 확실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목 감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기관이 3곳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자 2인데 소비자 1한테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려면 인증된 기관에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한테 이걸 하는 게 사실 좀 가장 더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우리 이제 감정 해보면 알지만 네. 감정인이 이상한 분들이 없지 않아요. 네.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감정인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안목이 없으니까. 우리 복수 감정도 안 좋아하는 게 둘이 결과가 다르면은 네. 더 답이 헷갈려요. 없어요. 네. 답이 없어요. 복수 감정을 맡겼는데 결과가 다르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얘를 이게 위작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다른 감정이 틀렸다는 걸 다 밝혀야 입증을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법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선 전제가 명확한 감정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이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느냐, 뭐 네, 배상을 네. 할 수 있느냐 이게 네.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감정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될 부분은 있죠. 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부자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미술품 시장이 많이 안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가격 산정이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투명해지고 해결이 되면 한국 미술 시장이 조금 더 이제 동력을 받고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꺼려지잖아요. 일단 모르는 사람들은. 혹시 질문이 여기서 각각 그 감정기관들이 있을 때 대부분 사단법인 형태로 돼 있나요? 아니면 뭔가 국가기관에 소속돼 사단법인으로 있거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에 시가 감정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은 감정사의 그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부동산 감정 같은 경우는 다 감정사한테 맡기잖아요. 법에 따르면 원래 미술품도 시가 감정을 했을 때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사 하시는 분들 중에 미술품을 감정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런 미술 시장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사단법인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감정을 맡기는 거죠.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법무부 산하의 공식 감정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감정을 해야 될 때 법무부 안에서 해주니까 어느 정도 인증이 가는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사단법인 형태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네, 맞아요. 더 법적으로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시장이 뭔가 투명해지고 하려면 이렇게 공식적인 감정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미술품 활성화를 하자는 이 법이 발의될 때마다 국가에서 만든 이런 감정인 이런 양성 기관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육성을 하려면 그걸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가는 과연 누가 맡을 것이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갤러리에서 작품을 막 받아요. 보통은 갤러리가 이제 그 소비자랑 되게 스트릭트하게 계약서를 안 써요. 한 번도 그런 어떤 이거 계약서입니다 하고 받은 적이 없어요. 작품 가격이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뭐 80만 불, 100만 불씩 하는데도 계약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인보이스로 가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업계 관행이고 근데 인보이스로 가름한다 그러면 인보이스에 되게 세세한 디테일한 규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5천만 원짜리 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잖아요. 근데 미술 관련해서는 이런 계약서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랬을 때 분쟁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처럼 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 인보이스를 날리게 되면 이게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돈을 입금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이 작품 미안해 너도 못 팔겠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인보이스나 이런 계약서에 막 인도기한 이런 게 거의 안 써 있어요.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는 괜찮아요. 국내는 가까우니까. 근데 해외 갤러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해외에다가 뭔가 이렇게 대금을 지불했는데 5개월 후에 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구시대적이고 되게 아날로그틱해요. 굉장히 업계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다.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대금을 지불하고 두세 달 안에 오겠거니 생각은 하는데 5개월, 6개월, 막 7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다 그냥 감수할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만 사는 거 아니야? 네, 미술 시장에서 사실은 그 말씀이 예전에는 이게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사실 관행이긴 했어요. 뭐 예전에는 미술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에 뭔가 뭐 우리끼리 뭐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술품 거래 자체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 그러니까 오히려 투명한 것 자체를 이렇게 피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작가들은 또 작가들 나름대로 계약서를 왜 써야 돼? 뭐 이런 제도권이 나를 뭐 기속하지 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갤러리 측에서 뭐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작가들이 오히려 그런 걸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뭐 최근의 추세는 많이 써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문체부에서 아예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서 다 요즘에 쓰는 추세예요. 그래서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명확한 텍스트로 된 계약서에 사이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이라든지 뭐 어떠한 뭐 메신저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이 가격에 팔기로 했다. 그리고 뭐 인보이스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뭐 일단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부당 파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히 클레임을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명확한 텍스트가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뭔가 클레임을 제기를 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법적인 일반론을 얘기를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석 달 후에 보내기로 했다. 근데 7개월 후에 왔다. 이러면 이제 넉 달 동안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국내 경우는 조금 낫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해외 갤러리의 이제 약관 같은 것들이 일단 귀속이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를 들면 프랑스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면은 이제 그쪽 법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상 약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특별히 상대방한테 이 그림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야, 어떤 뭐 행사에 걸어놓을 거야라고 해서 뭔가 특정한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걸 손해를 입었을지에 대한 산정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중간에 부당 파기하고 딴 데 판 거는 실제로 심한 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도 비슷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딱 네. 명확하잖아. 배상 딱 해주면 되잖아. 표준계약서 있으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저희가 아까 위장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원 하백의 위장 문제 관련해서 이원 하백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기관에서 이게 이제 기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료라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이건 위작이야라고 했고 위작을 만든 사람들도 구속이 됐고 했는데 이원 하백이 이건 내 작품이야라고 얘기를 주장을 했잖아요. 오히려 이건 위작 아니야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법적인 부분보다 일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이게 진작인지 위작인지를 검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작가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그 과정에서 유통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본인이 보장을 못 하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나 뭐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따져서 이게 위작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법적인 판단은 충분히 작가가 주장과는 충분히 별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친한 동생의 지인분이 겪은 실제 사례예요. 갤러리가 되게 많잖아요. 뭐 되게 좋은 갤러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갤러리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 갤러리가 되게 비양심적인 갤러리였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실제로 시장에서는 1,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작가예요. 이걸 3억 주고 샀어요. 사기를 거의 당하는 거죠. 그건 사기죠. 아, 사기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갤러리에다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다 하니까 갤러리 입장에서는 갤러리 가격이 3억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강요한 것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 사실은 그런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굉장히 붐업이 되면서 미술에 원래도 관심이 있던 분들도 있고 처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관심이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갤러리도 공익단체가 아니고 이제 뭐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평소 다른 거에 기존의 거래 이력에 비해서는 좀 더 비싸게 부를 수는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30배가 차이 난다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무지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제가 했던 사건도 거의 한 4배 정도를 이 사람한테 부풀려서 했고 심지어 작품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갤러리한테 카톡으로 사진 받고 사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시리즈를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1,500에 팔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기죄를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웃돈을 받아서 부풀려서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 작가의 이력이라든지 막 소장자들 있잖아요. 막 이거 누구도 갖고 있어요. 뭐 아니면 우리나라를 치면 뭐 미술은행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 작품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까지 굉장히 부풀리고 뭐 이런 것까지 했으면 그건 충분히 사기가 될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콜렉터들 상대로 강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할 때 뭐 임장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주식은 차트를 공부한다라든지 근데 미술품은 공부를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의 작품을 정보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의 가격을 사는 게 너무 과도한지 이게 이 정도는 크로스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공부를 좀 하고서 구매를 하셔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여기서 하나 첨언을 하자면 제가 요즘에 미술 관련된 책을 쓰려고 컬렉터들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 슈퍼 컬렉터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이게 작품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작품도 다 내가 고민하고 판단해서 산 작품이고 실패한 작품들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런 작품들 보면 갤러리에서 추천한 작품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공신력 있는 레코드라고 해서 옥션 레코드를 많이 참고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옥션 시장이라는
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주식시장은 네. 조금만 시세 조작을 하거나 이러면 바로 처벌을 받잖아요. 바로 감옥 가잖아요. 근데 미술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이제 공신력 있는 옥션 레코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만큼 빡세게는 안 하더라도 규제가 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너무 장사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레코드를 조금만 조작하면 쌀 때 이걸 망장 사놓고 세컨더를 다 뒤로 팔면 되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옥션에서 이런 것들이 낙찰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조작이 되게 쉽잖아요. 솔직히 아주 비싼 작품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작하기가 쉽지 않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대 작품을 8,000, 9,000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이걸 가지고 특정한 이익을 취한 집단이 있으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경매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아, 담합해가지고 있어요? 이미 너 하면 얼마에 안 되겠다. 부르면 내가 얼마에 살게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되겠다.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할 수가 있긴 한데 뭐 주식시장처럼 너무 이렇게 영향력이 큰 것도 아니고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로 가거나 법정으로 가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 처벌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이 그런 있구나. 그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매겨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긴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슈퍼 컬렉터가 모은다고 해도 결국엔 평가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고 네. 객관적인 가격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게 근본적인 문제고 네. 그거는 사실 미술품의 본질이 아닐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사례나 특히 이제 내부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거가 드러나면 그거는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말씀을 들어보면 구매 고객층이 넓어지고 이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관련된 제도들이 더 생기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직은 맞아요. 소수만의 리그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미술품 유통법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이거 만들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반대 부딪혀서 이제 결국에는 국회 통과를 못한 법이 뭐냐면 거래 이력을 만들자 이거를 검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시장이 건전해지고 이러면 유입이 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반대로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떠나갈 게 되게 맞아요. 많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미술품을 사고 판다라는 거에 블랙머니. 대해서도 네,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사실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술시장이 이것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미술시장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그 건전화를 할 거냐 건전화를 해가지고 키울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갤러리들 화랑들 입장에서는 건전화를 해버리면 기존 고객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미술시장이 더 쪼그라든다. 지금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규제를 하면 기존의 큰 손들이 나가버리니까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술시장이 크려면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죠. 좀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누구 손을 먼저 들어줘냐 이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은 문제긴 맞아요. 해요. 네. 사실 그 불투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들과 탈법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만들려고 우리나라에서 노력해왔잖아요. 부동산도 이제 계속 실거래가 계속 2007년인가 6년부터 이렇게 찍게 해놨고 90년대에는 금융실명제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나아가야 되는데 유독 미술시장만이 좀 이렇게 되게 아날로틱하고 불투명함을 본인의 이익으로 환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들이 좀 강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네. 저는 이제 MZ 세대들이 유입이 되면서 미술장이 그냥 완전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컬렉터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작품을 갖고 있는지를 공개를 안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자기한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이걸 누구 회장님이 갖고 있다더라 이런 그거에 대한 거 있었는데 요즘 MZ 세대는 저는 내가 이 작품 갖고 있어. 오히려 이걸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구매하는 비용도 굳이 의심할 만한 자금 출처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뭔가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되고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차츰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일단 NFT에는 그런 문제가 없죠.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10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1억에 구매를 했어요. 미술품을. 아들한테 물려줬을 때 일단 감정가액의 기준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군데 네. 감정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증여가액을 이렇게 산정을 할 거고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즘에 미술시장이 워낙 화랑이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갤러리에 완전 VVIP예요. 이런 작품들은 어차피 못 받잖아요. 5만 불에 받았어요. 이 작품을. 그리고 5만 불을 송금한 1억도 있고 어저께 송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품이 한 3개월에 온 다음에 자식한테 내가 송금한 5만 불 그 가액대로 증여를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세컨더리 시장에서 100만 불에 거래가 되는 작품이거든요. 실제로는. 그 아들이 바로 팔면 티가 나니까 다음 연도에 13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럼 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 그 당시에는 5만 불이다. 증빙도 있다. 아버지가 5만 불 샀는데 근데 1년 후에 조금 더 올라가 130만 팔면 사실은 5만 불에 대한 거 그러니까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고 10몇 억을 그냥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거는 그 증여 당시의 시가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100만 불이었으면 100만 불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술품 상속이나 증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매 증빙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해주기도 했어요. 법에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시가가는 평가의 6개월 전에 시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증여뿐만이 아니라 상속도 미술품 상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뭐 정말 진짜 이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샀을 때 증빙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시가로 인정해주기도 했어요. 옛날에. 그건 너무 잘못된. 네, 근데 이제 원칙대로 하면 시가로 해야 되고 시가를 할 때는 이런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감정가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런 식으로 증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예. 아버지가 이제 되게 미술품을 완전 빅컬렉터면 이런 방법으로 많이 넘겨주더라고요. 거의 한 100억 되는 돈을 증여세 거의 없이 넘겨주더라고요. 사실 이게 언급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다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거 좀 들여다봐야겠는데 이건 좀 불편하니까 어쨌든